혹시 이 여성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 이, 이 사람은? 수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떡 장사 중인데 웬 남성이 들어와 들이민 사진을 보고 자신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와 닮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씨가 달랐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한 수지는 남성을 돌려보내려고 했죠. 그러나 남성은 사진과 너무나 닮은 수진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었습니다. 대체 이 남성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묻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 비밀들을 함께 파헤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길에 수진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등에 업힌 6달 된 남동생 수호가 추위에 칭얼거렸죠. 수호야, 조금만 참아. 누나가 금방 따뜻하게 해줄게. 수지는 동생을 더 꼭 감싸 안았습니다. 없는 띠로 동생을 단단히 묶은 등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한 손에는 호떡 재료가 가득 담긴 봉지를, 다른 손에는 낡은 철판을 들고 있었죠. 재래시장 입구에 도착한 수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좌판을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스버너에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춤을 추듯 일어났어요. 그 따스한 빛을 보는 순간 수진의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아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6달 전 그 끔찍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경찰서에서 받은 전화 한 통. 보호자분이신가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었죠. 부모님이 타고 계시던 차가 빗길에서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두 분을 보는 순간 수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야. 갑작스러운 아기 울음소리에 수지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수호가 배가 고픈지 크게 울기 시작했죠. 아이고, 우리 수호 배고프구나. 잠깐만, 누나가 우유 줄게. 수지는 서둘러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꺼내 분유를 탔습니다. 특수 분유라 일반 분유보다 3배나 비쌌어요. 미숙아로 태어난 수호에겐 꼭 필요한 것이었죠. 젖병을 빠는 수호의 작은 손을 보며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수지는 20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대학을 그만두고 동생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보육원에 맡길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우리 수호. 누나가 꼭 잘 키울게. 엄마 아빠 목까지 사랑해줄게. 그때 결심한 약속을 수지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호가 우유를 다 먹자 수지는 동생을 다시 등에 업고 호떡 반죽을 시작했어요. 찬 겨울 공기 속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보자. 수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특별한 레시피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아, 호떡의 비밀은 말이야. 반죽에 넣는 재료가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있단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정성껏 만들면 그 마음이 맛으로 전해진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반죽에 효모를 넣고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에 소금 한 꼬집, 설탕 2스푼을 넣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알려준 비밀 재료. 수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계피가루와 생강가루를 아주 조금씩 섞은 특별한 향신료였어요. 이걸 넣으면 호떡에서 은은한 향이 났죠. 반죽을 치대는 수진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호떡을 만들다 보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좋아. 이제 속을 만들 차례야. 흑설탕에 잘게 썬 땅콩, 그리고 아주 작게 다진 호두를 섞었습니다. 여기에도 어머니만의 비법이 있었죠. 설탕에 꿀을 조금 섞으면 더 고소하고 달콤해진단다. 수지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꿀 1스푼을 더했습니다. 이미 시장엔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머, 수진이 벌써 나왔네? 맞은편 야채 가게 이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모. 일찍 일어났어요. 아기는 괜찮고 너무 추운데 수호는 튼튼해요. 걱정 마세요. 수지는 밝게 웃어 보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철판이 달궈지자 수지는 반죽을 동그랗게 펴서 올렸어요. 지글지글 기름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죠. 첫 번째 호떡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뒤집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 맞게 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불 때마다 등에 업힌 수호가 움찔거렸습니다. 수지는 더 깊이 몸을 웅크렸어요. 첫 손님이다. 새벽 시장을 찾은 할머니 한 분이 호떡 냄새를 맡고 다가왔습니다. 학생, 호떡 하나 줘봐. 네, 할머니. 방금 구운 거예요. 따끈따끈해요. 수지는 정성스럽게 종이에 싸서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표정이 환해졌어요. 어머, 이게 뭐야? 맛이 특별하네. 어머니가 알려주신 레시피예요. 이상해. 호떡을 먹는데 왜 마음이 따뜻해지지? 할머니는 호떡값보다 더 많은 돈을 놓고 갔습니다. 거스름 돈이요, 할머니. 됐어. 애기 우유값에 보태.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새벽 추위에 엄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수진의 호떡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 호떡 뭔가 특별해. 먹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야. 수지는 그저 묵묵히 호떡을 구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마음을 담은 요리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해가 뜰 무렵 수호가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응, 우리 수호 기저귀 갈 시간이구나. 수지는 잠시 장사를 멈추고 시장 화장실로 향했어요. 차가운 화장실에서 기저귀를 가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죠. 미안해, 수호야. 좀만 참자. 누나가 꼭 좋은 환경 만들어줄게. 기저귀를 간 수호를 다시 업고 나오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어요. 여보세요? 수진 양? 이번 달 월세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오늘 중으로 꼭. 알았어. 오늘까지만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자 수진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특수 분유가, 병원비, 월세. 매달 쌓여가는 고지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할 수 있어. 꼭 할 수 있어. 수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호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학생, 중년 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호떡 10개 포장해 줄 수 있어? 네, 10개요? 회사에 가져가려고. 어제 우리 남편이 여기서 호떡 사왔는데 너무 맛있다고 난리여서. 수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정성스럽게 호떡을 포장하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10개면 오늘 우유값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근데 학생, 혹시 매일 여기 나와? 네, 새벽 5시부터요. 그래. 그럼 또 올게. 아주머니가 가고 난 뒤 수지는 등에 업힌 수호를 토닥였습니다. 들었니, 수호야? 엄마가 알려준 호떡이 사람들 마음에 닿나 봐.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수진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장사가 뜸해졌습니다. 수진은 남은 재료를 정리하며 오늘 번 돈을 세어봤어요. 월세까지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유값이랑 기저귀 값은 충분해.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수호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기침이었지만 수진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죠. 수호야, 괜찮아? 서둘러 동생의 이마를 짚어보니 조금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또 열이 나면 안 되는데. 미숙아로 태어난 수호는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아팠어요. 한번 입원하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했죠. 수지는 재빨리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의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겨울이라 더 습하고 추웠죠. 수호야, 이제 따뜻하게 해줄게. 수지는 전기장판을 켜고 수호를 내려놓았습니다. 다행히 열은 많이 나지 않았어요. 잠든 동생을 보며 수지는 어머니의 요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낡은 노트에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가득했죠. 호떡 레시피 수진이를 위한 특별 요리.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을 보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만든 레시피였구나. 노트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진짜 레시피는 그리움이 만든 맛에 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그 사람에게 꼭 닿는다. 수지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죠? 엄마처럼.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수호를 사랑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수지는 수호 옆에 누워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수호야, 누나가 꼭 지켜줄게.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는 수진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호떡 냄새가 배어있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였죠. 마치 어머니의 포옹처럼 따뜻한 냄새였어요. 내일도 힘든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남긴 특별한 레시피와 사랑하는 동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호떡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차가운 반지하 방 안. 남매의 작은 숨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호떡은 이제 시장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호떡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시장에 나온 수지는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가 떠오르면서 시장 골목에 따스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부르릉. 시장 입구에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멈춰 섰어요. 이른 아침 재래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수지는 잠깐 고개를 들어 차를 바라봤습니다. 저런 차를 타는 사람이 여기 올 일이 있나? 그런데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단정한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내렸어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꼿꼿한 자세와 품이 있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노신사는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호떡 냄새를 맡고는 수진의 자판 앞에서 멈춰섰죠. 호떡? 한 개 주십시오. 낮고 품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방금 구운 거예요. 태주는 호떡을 굽는 수진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수진이 반죽을 다루는 손놀림, 철판 위에서 호떡을 뒤집는 각도, 심지어 집중할 때 아래 집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까지. 은서야? 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딸 은서가 호떡을 구워주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여기요, 할아버지.
수진이 정성스럽게 싼 호떡을 건넸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호떡을 받아들었어요. 첫 입을 베어 물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맛, 이 향, 이 느낌. 30년 전 17살이던 은서가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호떡과 똑같은 맛이었어요. 이게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는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아가씨, 이 호떡 혹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박은서예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박은서, 정은서가 아니라 박은서. 하지만 태준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이 다르다고 해서 아닐 수는 없어. 은서가 개명했을 수도.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죠. 혹시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수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사진 속 소녀는 놀랍도록 어머니와 닮아 있었어요. 아니, 거의 똑같았죠. 하지만, 죄송해요, 할아버지. 처음 보는 분이에요. 태주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 지갑에서 낡은 전단지를 꺼냈어요. 실종 정은서 17세. 큰 글씨로 적힌 전단지였죠. 30년 전에 실종된 제 딸입니다. 정은서라고. 혹시라도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은?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은서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박은서였어요. 성이 다르잖아요. 그렇군요.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호떡의 맛, 이 아이의 손놀림, 모든 게 은서를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가씨, 나이가 20살이에요. 20살. 태주는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은서가 실종된 지 30년. 만약 은서가 살아있다면 47살. 20살 딸이 있을 나이였죠. 등에 업힌 아기가 칭얼거리자 수진이 다정하게 달랬습니다. 수호야, 조금만 참아. 그 모습을 보던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기가 동생입니까? 네. 6달 됐어요. 부모님은?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동생을 키우다니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수호가 있으니까요. 수진이 씩씩하게 웃어 보였지만 태주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슬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호떡값을 내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건넸어요. 어머 할아버지, 이건 너무 많아요. 괜찮아. 아기 우유값에 보태.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수진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태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호떡 20개 값이라고 생각해. 내일부터 매일 와서 하나씩 먹을 테니. 그렇게 말하고는 태주는 천천히 차로 돌아갔어요. 검은색 외제차가 시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수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그렇게 날 보고 우셨을까? 다음 날부터 태주는 정말로 매일 찾아왔어요. 항상 같은 시간, 오전 8시. 호떡 하나를 사서는 천천히 먹으며 수진을 지켜봤죠.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그래. 여기 호떡이 제일 맛있어서. 태주는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말투, 손짓, 표정,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게 은서를 빼닮았으니까요. 어느 날 태주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께서 고향이 어디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과거 이야기를 잘 안 하셨거든요. 가족이나 친척은?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대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태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어요. 밤새 내린 눈이 길가에 쌓여 있었고 바닥은 여기저기 얼어 있었죠. 수지는 평소처럼 호떡 재료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빙판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수진이 크게 넘어졌어요. 와장창 들고 있던 재료가 모두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밀가루 포대가 터지고 설탕이 흩어지고 달걀이 깨졌죠. 안 돼. 수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 재료들을 사는데 남은 돈을 거의 다 썼는데 더 이상 재료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수호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수호야, 괜찮아. 누나가 괜찮아.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수호 앞에서는 강해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온 태준은 수진이 넘어진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고? 태준이 수진을 일으켜 세우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재료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은 바닥에 쏟아진 재료들을 보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단 일어나요. 추워요. 태준은 수진을 부축해서 근처 가게 앞 의자에 앉혔어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그리고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지금 당장 밀가루, 설탕, 달걀, 호떡 만드는 재료를 모두 사서 동대문 시장으로 와. 할아버지, 안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 만류했지만 태준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30분 후 비서가 새 재료들을 가득 들고 나타났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지. 자, 이제 집에 가서 옷부터 갈아입자. 네, 집이요? 태준은 수진의 무릎에 묻은 흙을 보며 말했어요. 그대로 있으면 감기 걸려. 내가 차로 데려다 줄 테니 집에서 옷 갈아입고 오늘은 쉬어. 하지만 장사를 하루 쉬어도 돼. 몸이 먼저야. 태준의 따뜻한 배려에 수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태준은 수진에게 물었어요. 집이 어디니? 저기 반지하예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울 거 없어. 수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좁고 어두운 반지하 방, 곰팡이 냄새와 습한 공기, 이런 곳에서 아기를 키우다니. 잠깐만요. 금방 갈아입고 올게요. 수진이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간 사이 태준은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요리 노트라고 적힌 표지.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트 뒷면에 작게 적힌 문구. 진짜 레시피는 그리움이 만든 맛에 있다. 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 문장, 은서가 늘 말하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갈아입고 나온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노트,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노트에 적힌 이 문장, 누가 쓴 건가요?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태주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박은서는 정은서였어요. 그의 잃어버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그의 손녀였어요. 태주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니? 네. 어디로요? 우리 집으로. 꼭 보여줄 게 있어. 수진은 당황했어요.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할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망설여졌죠. 하지만 태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야. 너와 내 어머니에 관한. 어머니라는 말에 수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를 아세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부탁이야, 수진아. 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호를 더 꼭 안으며 태준을 따라 밖으로 나갔죠. 검은색 외제차는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점점 번화한 거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죠. 여기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 궁전 같은 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놀라지 마. 그냥 집일 뿐이야.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수진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긴 복도가 이어졌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태준은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아이가 은서야. 17살의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정말 어머니와 똑같았거든요. 정말 엄마랑 너무 닮았어요. 그렇지? 이제 은서의 방으로 가보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태준이 말했어요. 은서가 사라진 후로 한 번도 손대지 않았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무거운 나무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분홍색 벽지,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들, 침대 위에 인형들. 모든 게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딸을 그리워하셨을까. 태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은서가 늘 일기를 썼거든. 서랍을 뒤지던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찾았어. 낡은 일기장과 함께 또 다른 요리 노트가 나왔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빠를 위한 특별 레시피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호떡 레시피가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 수진이 만드는 방법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거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랑 똑같아요. 태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노트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태준이 그것을 집어들자 온몸이 굳어졌어요. 개명증명서, 정은서에서 박은서로 이름을 바꾼 공식 문서였습니다. 아, 태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흐느꼈죠. 은서야, 정말 내가 맞구나. 왜 이름까지 바꿔야 했니? 수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 할아버지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편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아빠께라고 적힌 봉투. 태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새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면 회사 지분을 받는다는 걸 알고부터 저를 미워했어요. 제가 만난 남자친구를 돈만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모함했죠. 심지어 제가 임신했다는 거짓말까지 퍼뜨렸어요. 아빠는 회사 일로 너무 바쁘셔서 모르셨겠지만 새엄마와 민재 오빠는 저를 매일 괴롭혔어요.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아빠. 은서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태준의 어깨가 떨렸어요. 내가 바보였어. 현주의 말만 믿고. 은서 너를 찾지도 않고. 태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내 딸을 쫓아냈어. 수지는 놀란 수호를 달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새엄마가 누구예요?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현주. 은서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재혼한 여자야. 겉으로는 은서를 친딸처럼 대했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알겠어. 왜 은서가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경찰도 찾을 수 없었는지. 태준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는 내 손녀야. 은서의 딸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가 할아버지의 손녀라고요? 그래. 틀림없어. 너의 모든 것이 은서를 닮았어. 심지어 태준은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은서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림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딸을 낳으면 수진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 물처럼 맑고 진실한 아이가 되었으면. 수진은 흐느꼈습니다. 엄마. 태준도 함께 울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 비록 은서는 이미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조용히 울고 있던 두 사람에게 수호가 칭얼거렸어요. 아가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은서의 손자구나. 내 증손자. 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수호야, 나는 증조할아버지란다. 수호가 태준을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주, 민재, 그들이 은서에게 한 일을 생각하니 이가 갈렸어요. 수진아,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다시는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밝히고 은서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그리고 수진과 수호에게 은서가 받지 못한 사랑을 모두 주겠다고. 밖에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은서의 방에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은서가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죠. 엄마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은서도 분명 기뻐할 거야. 너희들을 우리가 찾았다는 걸. 태준은 수진과 수호를 꼭 안았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찾는 싸움의 시작이었죠. 태준은 은서의 방을 나오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어요.
수지는 수호를 안고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아직도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서재에 도착하자 이미 비서실장이 와 있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주는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야. 은서의 딸이지. 김 실장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해. 가장 정확한 기관에 의뢰해. 최대한 빨리. 네, 알겠습니다. 태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현주와 민재를 조사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 관련해서 철저히 파헤쳐. 내 예감이 맞다면. 태준의 주먹이 떨렸어요. 저들이 은서를 쫓아낸 이유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여전히 어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죠? 저는 현주라고 해요. 태준 회장님의 부인이에요.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오늘 오후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수진은 망설였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에 승낙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수진이 도착했을 때 현주는 이미 와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여자였는데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앉으세요. 현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태준 회장님을 속이는 건 그만두세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속이는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럼 왜 갑자기 나타나서 손녀 행세를 하는 거죠? 현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돈이 목적이죠? 얼마면 되겠어요? 수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전 정말 할아버지의 손녀예요. 증거는요?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순간 현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죠. 유전자 검사? 요즘은 그런 것도 조작할 수 있어요. 현주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여기 10억이에요. 이걸 받고 사라지세요. 다시는 태준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말고.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싫어요. 전 할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현주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후회할 거예요. 저와 제 아들을 적으로 돌리면 협박하는 건가요? 충고해요. 당신 같은 애가 이 집안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주가 떠난 후 수지는 온몸이 떨렸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강해져야 했어요. 수호를 위해서라도. 그날 저녁, 태준의 저택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현주와 민재가 주도한 것이었죠. 아버지가 이상해지셨어요. 민재가 이사들 앞에서 말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손녀라고 우기시고 회사 경영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주가 거들었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있어요. 노인성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경영권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어요. 뒤에는 수진과 김 실장이 따라왔죠.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군.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매서웠어요. 아버지, 민재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 내 회사인데 오면 안 되나? 태준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치매라고? 누가 그런 진단을 내렸지? 현주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의사가. 어떤 의사? 설마 내가 돈을 준 그 의사? 태준이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거짓 진단서 작성. 이것도 범죄야. 이사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태준은 수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소개하지. 내 손녀 수진이야. 증거가 있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바로 그때 김 실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99.99% 일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태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줄 게 있어. 태준이 손짓하자 수진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호떡이 담긴 접시가 있었죠. 이게 뭐냐고? 내 딸 은서만이 만들 수 있던 특별한 호떡이야. 수진이 만든 호떡을 태준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맛. 은서만이 알던 비법이 그대로야. 그리고 은서의 요리 노트를 보여주었어요. 여기 적힌 레시피. 계피와 생강의 정확한 비율, 꿀을 넣는 타이밍. 이걸 아는 사람은 은서와 그녀에게 직접 배운 사람뿐이야.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민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그래도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믿을 순 없잖아요. 그래.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너희가 한 일은 믿을 만한가?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30년간 현주 씨와 민재 씨의 비리 내역입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횡령, 배임, 문서 위조. 태준이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은서의 실종 직후 그녀 명의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것까지.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변명은 법정에서 해. 태준이 손을 들자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현주 씨, 민재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민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현주는 체념한 듯 조용히 연행되었죠. 하지만 나가면서 수진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나간 후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태준이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군. 앞으로 수진이 내 정식 후계자가 될 거야. 이사들이 놀랐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수진아. 할아버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끝이야. 은서의 억울함도 풀렸고 너희도 제자리를 찾았어.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으니까요. 태준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약속할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태준과 수진은 수호를 안고 차에 올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은서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도시를 벗어났어요.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를 만나요. 엄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산 중턱에 위치한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태준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런데 무슨 얼굴로 은서를 봐야 할지.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납골당 안은 고요했어요. 은서의 위패 앞에 도착하자 태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털썩?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야. 너무 늦게 왔구나. 태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현주의 말만 믿고 내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지. 태주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용서해다오, 은서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슬픔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할아버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태준의 울음소리가 납골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면서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을까? 수진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할아버지, 엄마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정말? 네. 엄마는 늘 할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추억들만 간직하고 계셨죠. 수지는 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어린 은서와 태준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가장 아끼던 사진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품에 지니고 계셨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은서가 날 미워하지 않았다니.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은서야, 들리니? 내 딸 수진이가 왔어. 내가 그렇게 예쁘게 키운 딸이. 태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수호도 함께 왔단다. 수진이 수호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아기는 해맑게 웃으며 작은 손을 흔들었죠. 은서야, 이 아이들을 이제부터 내가 지킬게. 내가 못 따준 사랑까지 모두 줄게. 태준은 위패 앞에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살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그 좁은 반지하가 아니야. 태준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은서의 방을 내 방으로 써. 은서도 그걸 원할 거야.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마. 할아버지도 너희가 필요해.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거든. 태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수진은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춥고 습한 곳에서 키울 필요가 없겠죠. 네, 할아버지. 함께 살게요.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일주일 후 수진과 수호는 태준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태준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은서의 방은 수진의 방이 되었고 옆방은 수호의 방으로 꾸몄죠. 수호야, 이제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어. 수진이 아기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부터 수호는 최고의 소아과 의사들의 돌봄을 받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이가 회복력이 좋네요. 곧 건강해질 거예요. 의사의 말에 수진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은 수진이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대학은 꼭 졸업해야 해. 은서도 그걸 원했을 거야. 감사해요, 할아버지. 수진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수호를 돌보고 밤에는 책상에 앉았죠. 태준은 그런 수진을 대견하게 바라봤어요. 은서를 꼭 닮았구나.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수진은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수진아, 오늘 수업은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교수님이 제 과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역시 우리 손녀. 태준의 칭찬에 수지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수호도 유모차에 앉아 까르르 웃었죠. 이 녀석도 누나가 칭찬받으니까 좋은가 보네. 태준이 수호의 볼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밤, 수지는 은서의 일기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빠와 호떡을 만들었다. 아빠가 맛있다고 계속 웃으셨다. 나중에 내 딸에게도 이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싶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엄마가 원하던 대로 살고 있어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안 자니? 태준이었어요. 아직 안 잤어요. 들어오세요. 태준은 따뜻한 우유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태준은 수진 옆에 앉았어요. 수진아, 고맙다. 네. 너희들이 와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할아버지도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야 은서에게 진짜 사과를 한 것 같아. 너희를 잘 돌보는 것으로. 수지는 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도 할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해요. 봄이 왔습니다. 수호는 놀랍도록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앉고 기어다니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수호가 할부지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 수호가 벌써? 태준은 수호를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기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여름, 가족 모두가 정원에서 피크닉을 즐겼어요. 수호야, 여기 봐. 수진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태준이 수호를 무릎에 앉히고 수진이 그 옆에 앉았어요. 찰칵. 행복한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가을. 수진은 첫 학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어요. 축하한다, 수진아. 태준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손녀가 전 과목어라니. 은서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어요. 엄마,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케이크도 사주시고 수호도 이제 누나라고 불러요. 엄마가 그리워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난 날, 가족들은 은서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어요. 은서야, 우리 왔어. 태준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보이니? 수호가 이렇게 컸어. 이제 걷기도 하고 말도 잘해. 수호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복학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회사 일도 조금씩 가르쳐주고 계세요. 태준이 은서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은서야, 이제 안심해도 돼. 우리 모두 행복해. 내가 원했던 것처럼. 돌아오는 길.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한 장 더 찍을까요? 그래, 좋지. 세 사람은 납골당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은서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집에 가서 호떡 만들까? 태준이 제안했어요. 좋아요. 수호도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모두 은서의 특별한 호떡을 먹자. 차는 따뜻한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족이 된 지 1년. 상처는 아물었고 슬픔은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서가 그토록 바랐던 가족의 행복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의 작은 골목길. 한 카페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할머니의 부엌. 따뜻한 글씨체로 쓰인 간판이 겨울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수진이 정성스럽게 호떡을 굽고 있었어요.
23이 된 수지는 이제 어엿한 사업가가 되었죠. 여기요, 주문하신 호떡 나왔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수진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카페 한쪽 벽에는 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진짜 레시피는 사랑입니다. 박은서. 수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어요. 외로운 노인들, 힘든 하루를 보낸 직장인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모두가 찾아오는 따뜻한 쉼터였죠.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수진이 단골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럼 여기 호떡이 제일 맛있잖아.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여기 오면 외롭지 않으니까.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때였어요. 딸랑딸랑.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4살이 된 수호가 뛰어들어왔어요. 뒤따라 들어온 태준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죠. 할아버지, 수호야. 왔어요? 응. 누나가 보고 싶었어. 수호가 수진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건강하게 자란 수호는 이제 말도 잘하고 뛰어다닐 정도로 튼튼해졌죠. 태준이 카페를 둘러보며 흐뭇하게 말했어요. 오늘도 손님이 많구나. 네,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이 찾아주세요. 수지는 할아버지와 수호를 위해 특별석으로 안내했어요. 잠깐만요. 금방 호떡 가져올게요. 주방으로 들어간 수지는 정성껏 호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치대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마음을 담아 만들면 그 마음이 전해진단다. 호떡이 노릇노릇 익어갈 때 카페 문이 또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초라한 차림의 청년이 들어왔어요. 주머니를 뒤적이며 망설이는 모습이었죠.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생각났거든요. 어서 오세요. 추운데 얼른 들어오세요. 저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청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수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네. 하지만 저도 힘들 때 많은 분들께 도움받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나눌 차례예요. 수지는 정성스럽게 호떡을 만들어 청년에게 건넸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호떡을 한 입 베어 문 청년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이상해요. 호떡을 먹는데 왜 마음이 따뜻해지죠?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호떡의 비밀이에요. 태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호에게 속삭였어요. 수호야, 누나 멋지지? 응, 누나는 천사야. 수호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카페는 더욱 북적였어요. 한 무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할머니의 부엌이군요. 호떡이 정말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수지는 정성껏 어르신들을 모셨어요. 천천히 드세요. 차도 따뜻한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호떡을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맛,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맛이야.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기해. 옛날 생각이 나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수지는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음식보다 따뜻한 관심이 더 큰 위로가 되니까요. 오후가 되자 카페는 잠시 한산해졌어요. 수지는 수호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나도 나중에 호떡 만들 거야. 그래, 우리 수호가?
응, 누나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태준이 수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때 수진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진은 주방에서 낡은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은서의 요리 노트였죠.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노트를 펼치자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보였어요. 겨울 호떡 외로운 이들을 위한 따뜻한 레시피. 봄 호떡 새 시작을 응원하는 희망의 맛. 여름 호떡 지친 마음을 식혀주는 시원한 위로. 가을 호떡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감사의 마음.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은서의 마음을 이렇게 이어가다니. 엄마가 원했던 게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저녁이 가까워오자 퇴근한 직장인들이 카페를 찾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요. 지친 표정의 여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지는 다정하게 호떡을 건네며 말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호떡을 받은 여직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해요. 여기 올 때마다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카페 한쪽에서는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들에게도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죠. 시험 기간이죠?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밤이 깊어가자 수지는 카페 문을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태준이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 은서가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희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아니야. 너희가 내게 와준 덕분에 할아버지도 다시 살 수 있었어.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수호도 그 품에 뛰어들었죠. 나도 안아줘. 따뜻한 가족의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카페 창문에 살포시 내려앉았죠. 와, 눈이다. 수호가 신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지는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손님들의 감사 편지, 행복한 사진들, 그리고 은서의 초상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수진이 은서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주신 레시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태준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은서도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거야. 할아버지, 내일은 더 특별한 호떡을 만들어 볼까요? 좋지. 어떤 호떡? 사랑의 호떡이요. 모든 재료에 사랑을 듬뿍 담은. 수호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도와줄래? 그래, 우리 모두 함께 만들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카페 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따뜻한 호떡 향기가 골목길에 은은히 퍼져나갔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불 켜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겨울밤이었어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은서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진짜 레시피가 뭔지. 태준과 수호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뭐야?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나누고 싶은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은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지. 수호가 두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감사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카페에 가득 찼습니다. 밖에는 계속 눈이 내렸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부엌 안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호떡 향기와 사랑, 그리고 가족의 온기로 가득한 곳. 은서가 꿈꾸던 세상이 이곳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수진이 있는 한, 수호가 자라는 한, 태준이 지켜보는 한, 할머니의 부엌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마치 은서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쓰레기니 갈 때 버리고 가라. 어머님. 이혼당한 며느리에게 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 말.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름 아닌 30년간 함께 정을 쌓아온 시어머니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죠. 치매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는 치매인 척하면서 집안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 준호의 동태를 살폈죠. 그렇게 시어머니 옥분은 며느리 수진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옥분의 계획을 알게 된 수진은 경악하는데 과연 옥분의 계획은 무엇이고 남편 준호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눈을 뜨자마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차가운 겨울 공기가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수진은 한숨 한 번 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오늘은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북엇국을 끓여야겠네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었죠. 남편 준호는 안방에서 코를 골고 있을 테니까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 끝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 옥부는 정확히 6시 반에 아침을 드셔야 했으니까요.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북어를 찢으며 수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 한때는 고운 손이었는데 이제는 주름과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신 거였죠.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직 이른데 내가 뭘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옥분의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지 1년.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뭘 찾으세요, 어머님? 그거 중요한 거였는데. 옥분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는 그렇게 똑똑하고 야무지셨던 분이 이렇게 변하다니.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찾아드릴게요. 일단 방에 들어가서 좀 더 쉬세요. 수진이 옥분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옥분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넌 참 좋은 며느리야. 옥분의 손이 수진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근데 말이야, 수진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부는 다시 흐릿한 눈빛으로 돌아갔어요. 아이고, 춥네. 방이 왜 이렇게 추워? 평소의 시어머니로 돌아온 거였죠. 수진은 옥분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수진은 북엇국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보이는 저런 또렷한 모습들, 정말 치매가 맞는 걸까요? 여보, 국 끓이는 냄새가 나는데. 준호가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술을 마신 모양이었죠. 북엇국이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시잖아요. 또 북엇국이야? 나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데.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된장을 꺼냈어요. 아, 그리고 오늘도 늦을 거야. 일이 좀 있어서. 또요? 요즘 너무 자주 늦으시는 것 같은데. 뭐? 내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이라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수진이 움찔했어요. 요즘 준호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렸죠. 죄송해요. 그냥 걱정돼서 그랬어요. 걱정은 무슨. 나도 이 나이에 뭐 하겠어?
준호는 툴툴거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밥상을 차렸어요. 그때 준호의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수진이 주우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내가 줍지. 준호가 다급하게 종이를 낚아챘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봤습니다. 대박 카지노라는 글자를.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광고지야.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짓말하는 얼굴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수지는 알 수 있었죠. 여보, 혹시 시끄러워. 아침부터 왜 이렇게 잔소리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박? 그 무서운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호가 작년에 퇴직한 뒤로 사업을 한다고 했었죠. 잘 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엄마 괜찮아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며느리 은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2층에 살고 있었죠. 아, 응. 괜찮아. 수진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은영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버님이 또 화내고 가셨어요? 요즘 자주 그러시는 것 같던데.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래. 일이 많나 봐. 수지는 진실을 숨겼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수지는 은행에 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통장을 확인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을 보고 수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000원이 남아 있었죠. 한 달 전만 해도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30년을 아끼고 모아서 만든 돈이 한 달 만에 사라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죠. 아, 며느리 왔네. 낯선 남자 둘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누구세요? 남편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집에 계신가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어요. 회사요? 작년에 퇴직하신 걸로 아는데요.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빚 때문에 왔습니다. 이준호 씨가 저희한테 진 돈이 좀 있거든요. 빚. 그 단어가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일단 급한 건 3천만 원입니다.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길 겁니다. 남자들이 위협적인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현관문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일단 남편하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세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남자들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수진이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수진을 밀어냈어요. 내일 얘기하자. 안 돼요. 지금 얘기해야 해요. 오늘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돈 받으러 왔다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술이 확 깬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서 도박했어요?
우리 통장에 있던 돈 다 어디 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따지는 거였어요.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떻게요? 3천만 원을 이번 주까지 갚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해결해봐. 준호의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친정 부모님 돌아가실 때 유산 받았잖아. 그것 써.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그리고 벌써 집 수리하는데 다 썼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더 있을 거야. 준호가 수진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없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도박은 우리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닥쳐.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준호가 수진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 옥분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수진이한테 손을 대? 옥분이 지팡이로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실수로. 닥쳐. 내가 다 봤어. 옥분이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수진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수진아, 괜찮니? 네, 어머님. 괜찮아요. 수진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옥분은 준호를 매섭게 쏘아봤어요. 내일 아침에 보자. 할 얘기가 있어. 옥분이 수진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서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수진은 무릎의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옥분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어머님이 왜 미안해 하세요?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다 내 잘못이야.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도 따라서 울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수진아, 너무 참지만 마.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살았던 30년. 그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도박빚, 사라진 돈,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균열.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30년째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이제는 그 일상조차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수진아, 잠깐만. 카페 앞을 지나가던 수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친구 혜정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급해? 혜정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저기, 내가 방금 봤는데. 뭘 봤는데? 혜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준호 씨를 봤어. 젊은 여자랑 같이.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거겠지. 수진아, 그게 아니야. 그 여자가 준호 씨 팔짱을 끼고 있었어. 그리고 혜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리고 뭐?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어.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수지는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언제 봤어? 방금 전이야. 저기 앞 호텔.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날은 수진의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수진은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자신의 생일상을 차리는 거였죠. 30년째 그래왔듯이,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아들 지훈과 며느리 은영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억지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 이렇게 챙겨줘서. 당연하죠. 엄마 생일인데요. 은영이 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아버지는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일찍 나가셨어. 바쁜가 봐. 거짓말이었죠. 준호는 어젯밤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은영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옥분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 수진이 생일이야, 어머니.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생일이구나. 네 식구가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미역국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혜정이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여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얘기할 게 있어. 지금 식사 중인데. 중요한 얘기야. 준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툭 던졌어요. 이혼해. 짧은 한마디.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뭐라고? 들었잖아. 이혼하자고. 지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일이야. 준호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여자를 가리켰어요. 소개할게. 민지야. 앞으로 이 집 안주인이 될 사람이야. 민지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예요. 32이에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수진의 온몸이 떨렸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수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죠. 미친 건 당신이지. 늙고 못생긴 여자가 언제까지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준호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이야. 30년을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래서 뭐? 내가 고마워해야 해? 당신이 좋아서 한 일이잖아. 민지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빨리 끝내요.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2년이, 옥분이 벌떡 일어섰어요.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히 어디서, 내 며느리 앞에서, 휙! 빗자루가 민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피했어요. 아이고, 이 할망구가, 할망구. 옥분이 이번엔 소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던졌어요. 탁! 소쿠리가 민지의 머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아야, 미친 거 아니야? 민지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옥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썩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준호가 옥분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힘은 대단했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못된 놈. 옥분이 준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미친. 정말 다들 미쳤네. 준호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오빠, 내 머리 좀 봐요. 혼났어요. 둘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참, 짐 싸서 나가. 이 집은 네 명이니까. 수진이 비틀거렸습니다. 지훈이 엄마를 붙잡았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들은 대로야. 당장 나가라고. 준호가 수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늘까지야. 내일부터는 못 들어와. 준호와 민지가 나갔습니다. 쿵. 문 닫히는 소리가 마음을 후벼 팠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어머님. 지훈과 은영이 수진을 부축했어요. 수진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30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옥분이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라. 어머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잠깐만 기다려. 옥분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가져가라. 이게 뭐예요? 쓰레기야. 그냥 쓰레기. 버리고 가. 옥분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간절한 빛이 있었어요. 어머님, 어서 빨리 나가. 준호가 또 올지도 몰라. 옥분이 수진을 밀었습니다. 수진은 영문도 모른 채 보따리를 안았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은영이 울먹였습니다. 수진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하지만 나 혼자 시간이 필요해. 수진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6첫 생일. 생일 선물은 이혼장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수진은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준 낡은 보따리만이 들려 있었죠. 쓰레기라고 했던 그 보따리. 이제 어디로 가지? 막막했습니다.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갈 곳이 없었어요. 혜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혜정아, 나야.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좀 도와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어디야? 지금 당장 갈게. 혜정이 다급히 물었어요. 공원. 우리 동네 공원. 전화를 끊고 수진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수진에게는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보따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마지막 선물. 쓰레기라고 했던 그것. 왜 이걸 주셨을까요? 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수진아.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6첫 생일.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끝일까요? 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그저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날, 6첫 생일날, 봄이었지만 겨울처럼 추운 날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은 수진, 낡은 보따리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라며 던져준 그것이었죠. 수진아. 저 멀리서 혜정이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수진 앞에 멈춰 섰어요. 어머나,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혜정이 수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30년 지기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준호가 이혼하자고 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 못된 놈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 32살이래. 민지라고. 혜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봤던 그 여자구나. 정말 미친놈이네. 수지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갈 곳도 없어. 집에서 쫓겨났어. 무슨 소리야. 당장 우리 집으로 가자. 혜정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때 수진의 무릎에서 보따리가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주신 거야. 쓰레기라면서. 혜정이 보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쓰레기치고는 무거운데 뭐가 들었나 봐봐. 그냥 나중에 볼게. 아니야, 지금 봐. 혹시 모르잖아. 혜정이 보따리를 벤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어요. 보자기를 펼치는 순간 어머나. 혜정이 소리쳤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서류 뭉치와 통장, 그리고 하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야? 건물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은 김수진. 수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건물? 이거 진짜야? 혜정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시내 중심가 상가 건물이네. 3층짜리. 어머나, 이거 비싼 건물이야.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어요. 잔액 5억 원. 5억.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5억. 5억이 들어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정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수진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수진아, 내가 치매에 걸린 척했다. 미안하다.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준호가 도박에 빠진 것도,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것도 내 아들이지만 정말 못된 놈이다. 30년 동안 고생만 시켰구나. 새벽마다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지. 나는 다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재산은 원래 내 것이다. 법적으로도 이미 내 이름으로 넘겼어. 1년 전에 변호사 찾아가서 다 해놨다. 준호는 모른다. 그 바보 같은 놈은 아직도 이 재산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어. 건물 월세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온다. 통장에 있는 5억은 내가 새 출발하는 데 쓰라고. 따로 모아둔 내 돈이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61살? 아직 젊어. 이제 시작이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시어머니가. 편지를 읽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편지지가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정말 대단한데? 시어머니가 1년 전부터 다 준비하신 거야. 혜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왜 치매인 척을? 편지에 써 있잖아. 준호가 모르게 하려고.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가끔 보였던 또렷한 눈빛.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 그 말씀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쓰레기라고 하신 이유도 이제 알겠네. 혜정이 말했어요. 준호가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진짜 쓰레기인 줄 알고 안 가져갈 테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연기.
그 완벽했던 연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혜정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일단 정리를 해야겠어.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 수지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혜정의 집 손님방에서 수지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시어머니의 마음을 되새기며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그 구절에서 수지는 멈췄습니다.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였어요. 수진으로서의 인생. 아내도 아닌, 며느리도 아닌, 엄마도 아닌, 그냥 수진으로서 뭘 하고 싶었더라. 오래전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요리를 좋아했었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는 게 즐거웠어요. 반찬 가게,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싶었던 꿈. 30년 전 결혼하면서 접었던 그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죠. 어디가? 혜정이 물었습니다. 부동산에 가볼게. 가게 자리를 알아보려고. 수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혜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드디어 수진이가 돌아왔구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수진은 여러 가게를 봤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주택가 골목 초입의 아담한 가게였어요. 햇살이 잘 들고 주방도 넓었죠. 여기가 좋겠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결정하시는군요. 네. 마음에 들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수진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설레는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해둔 통장을 확인하려고요. 본인 확인이 되셨습니다. 김수진님 맞으시죠? 네. 작년에 김옥부님이 직접 오셔서 명예 이전을 하셨네요.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수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치매에 걸린 척하면서도 이 모든 걸 준비하셨던 시어머니. 그 깊은 사랑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새 아파트도 구했어요. 크지 않지만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곳이었죠. 이사하는 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30년 살았던 집에서 가져온 건 옷가지와 앨범 몇 건뿐이었어요. 이게 다야? 혜정이 놀랐습니다. 응.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수지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1살의 새 출발이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가슴 한편이 뜨거웠어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네, 어머니. 이제 제 인생을 살게요.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반찬 가게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수진이네 집밥. 가게 이름도 정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요리 솜씨를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 쓸 거예요. 보따리 속의 반전.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진정한 선물은 자유였어요.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 61살,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연 지 석 달째. 수진이네 집밥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이 직접 만든 반찬을 사러 오는 단골 손님들로 가게는 늘 북적였죠.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용 세트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수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는 기쁨이 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수진이네 집밥입니다. 며느리, 며느리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쨍그랑 수진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 전화가 끊겼어요. 수진은 급하게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수진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준호와 민지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왜 이제 왔어요? 민지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의식이 없어. 의사가 준비하라고 하더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며느리입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전 며느리죠. 지금은 남이에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온몸에 멍이 있고 영양실조도 심하시네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멍이요? 영양실조요? 네. 혹시 집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으셨나요?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치매가 있어서 잘 안 드시려고 해서요.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면회는 하루 2번, 10분씩만 가능합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수지는 준호를 쏘아봤어요. 멍이 왜 있어요?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민지가 발끈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매일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때렸어요? 때리긴 누가 때려. 그냥 좀 세게 잡은 것뿐이야. 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진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끄러워.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30년 동안 모신 며느리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실 거예요. 그날부터 수진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그리고 저녁 늦게. 면회 시간 10분을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렸죠.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옥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가게에 손님이 많이 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깍두기 담갔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놀라서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옥분의 눈꺼풀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옥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다. 매일 와줘서. 당연하죠. 제가 어머니 며느리인데요. 옥분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어머님 말씀 마세요. 힘드실 거예요. 아니야.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옥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잘 살아라, 수진아.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아. 어머님, 내가 다 준비해뒀어. 변호사한테 다 맡겨놨으니까.
수지는 옥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옥분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잠이 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심전도 기계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 어머님, 어머님.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수지는 밖으로 밀려났어요. 1시간 후,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준호도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오지 않았죠. 돌아가셨대?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식은 조촐